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할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30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수은등이 껑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떤 무대 자체는 어떤 연극, 그러니까 어떤 희곡의 어떤 무대처럼 아주 좁은 공간이죠. 작은 시골역.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여드는 서로 전혀 모르는 익명의 그런 인물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눈 때문에, 폭설 때문에 기차가 연착되면서 그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 시점을 갖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소설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산속에 시골역에 산골 시골역에 눈에 갇힌 사람들, 승객들 어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소설 전편을 지배하고 있는 건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억압 그리고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그리고 너무 암담하고 현실이 너무 뭐랄까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만큼의 어떤 그런 어떤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시대의 일종의 초상화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이제 또렷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자신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인물들이 뭐라 그럴까 소설 속의 인물이라기보다 적어도 자기 자신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어떤 친근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령 이제 여기 인물 중에 그 대학생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제 자신이라고 봐도 되겠죠. (81년에) 등단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죠. 벌써 한 30년 좀 전이니까. 근데 82년도에 제가 그때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에서 마치 무크지가 민족가문학이라는 그런 무크지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 알고 보면 그 무크지가 창간호이자 마지막 호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작품이 실었어요. 실은 거고, 이 작품은 사실 좀 특별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제가 곽재구 시인의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평역에서죠. 그 시는, 그 시를 너무 좋아서 내가 늘 외우고 다니고, 줄줄 외웠어요. 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 인물들이 떠오르고, 이야기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작품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태어난 셈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소설 이야기를 하면, 곽재우 시인의 그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항상 같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는 가령 시와 소설이 어떻게 서로가 어떻게 어우러지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작품화될 수 있는가, 그런 한 예로 이 작품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그 국어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시하고 또 소설 이렇게 따로 이제 그렇게 읽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로 그런 게 보통인데, 이 경우는 그 둘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다뤄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왜 이 소설과 이 시가 어떤 부분이 같고 또 어떤 부분이 또 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적합한 그렇게 수업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 곽재우 시인하고 저하고 같이, 제가 전남대학교 같이 동문이거든요. 동기고, 사실은 그쪽은 국문과를 나왔고 저는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한 건물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신춘문예가 우리 두 사람이 다 대학 4학년 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서로 본 적이 없어요. 뭐 군대 때문에도 그랬고 휴학을 제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 계속 엇갈렸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지금 그 국민들 중에서 아마 아주 대표적으로 사랑받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가장 독자들이 좋아하는 10개 시 중에 하나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저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묘하게 저 소설이 이상하게 저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됐고, 곽재우 시인도 자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 되어버렸는데, 자기 시를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망쳐놨다고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고, 저는 또 반대로 그 시가 내 소설 덕분에 더 이렇게 빛나게 된 거다, 이런 우리가 서로 웃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화들이 있죠. 두 줄기 레일이 두툼한 눈을 뒤집어 쓴 채 멀리 뻗어나간 쪽을 바라본다. 낮엔 철길이 저만치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까지 뚜렷이 보였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유유히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도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은 퍽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철길은 훨씬 앞당겨져서 끝나 있다. 순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차츰 희미해져 가다가 익고 흐물흐물 녹아버렸는가 싶게 철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저편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어둠이 삼켜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 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 구석을 썰렁하게 만든다. 첫 번째는 문학이 좋았어요. 작품. 어려서부터 그냥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았고, 적어도 책을 읽으면서, 읽은 동화책이든 뭐든, 책을 읽으면서 얻는 그 즐거움만큼, 더 즐거운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이제 빠져들었겠죠. 그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문학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좀 내적으로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할 말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개인적인 삶도 평탄한 삶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많았던 거죠. 또 제 주변의 삶, 제가 보면서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것들도 역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살았던, 그러니까 동가했던 어떤 젊은 시절, 특히 이제 뭐 70년대, 80년대라고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였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정말 해야만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누군가를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회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성직자가 돼서 또 그럴 겁니다. 나름대로 어떤 가치 있는 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죠. 근데 저는 다른 재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글을 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고, 할 말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래서 작가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말을 하려고 하면 너무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내놓을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저는 문제아였어요. 저는 첫 가출을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 그 일종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불안했고, 하여튼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정말 학교 다니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정말 뭐라 그럴까. 늘 어렸을 때 듣는 말은 저 녀석이 다음에 도대체 뭐가 될 건가. 제 저희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항상 들은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썽꾸러기 문제야.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을 이제 좀 어른들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랄까 풀어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형제들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는 책을 읽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정말 이렇게 학교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건 시험을 보면 엉망이죠. 그러나 국어 같은 거는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잘했고.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중학교 때 1, 2학년 때 국어 선생님 같은 분은 젊은 분이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소설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읽고 온 정말 좋은 소설들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할 때 표정을 보면 거의 그거
뭐랄까, 아직 그 흥분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릴 때, 그때 우리 눈에는 그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재밌는 거구나. 소설이란 게 참 재밌는 거구나. 이런 게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저를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저한테는 큰, 그런 정말 도움을 주신 분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학교를 오래 가지 않았어요. 장기 결석을 보름 이상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퇴학 통지서가 왔어요. 퇴학 통지서를 받고 부모님들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다시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아주시긴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예전 같으면, 다른 분 같으면 늘 그런 경우에 정말 굉장히 심한 체벌을 받고, 그런데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만한 나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또 공부해라. 사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정말 엄청난 어떤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춘문예에 당선되자마자 제가 그 신문을 들고 그 선생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지 한참 후인데, 그 선생님은 깜짝 놀라시죠. 이제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의외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분께.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이제 생전에 계시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그래요. 역장은 먼지 낀 유리를 통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 본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고작 국민학교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이다. 일제 때 처음 지어졌다는 그 작은 역사 건물은 두 칸으로 나뉘어서 각각 사무실과 대합실로 쓰이고 있는 터였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이 대합실 내부엔 눈에 띌 만한 시설물이라고는 거의 없다. 유난히 높은 천장과 하얗게 회칠한 사방 벽 때문에 10평도 채 못 되는 공간이 턱없이 넓어 보여서 더욱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준다. 천장까지 올라가 매미마냥 납작하니 붙어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슴푸레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제 저는 본래 좀 도시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고, 도시가 정말 사실은 도시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나는 촌사람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천은 글쎄 그게 과천에 대한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천은 시골 같아서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계획도시인데다 조그만 일산이나 분당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작고 인구가 7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인구가 3,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많지만 아파트가 다 3층이나 5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시골 어디 작은 읍이라고 그럴까? 중소도시 느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내 중심가라고 하는 게 아주 별로 작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걸어서 가서 뭘 사오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그래서 과천 그러면 어떤 공동체 느낌이 납니다. 우리나라 도시가 이미 다 그런 게 무너졌죠. 근데 이상하게 과천은 공동체 느낌이 나고, 이게 자연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녹지가 많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묻혀 산다 그런 느낌이 항상 들죠. 그래서 저는 과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다른 데 가서는 못 살 것 같다고 그러시죠.